네, 쉽다, 날카롭다, 그런데 심지어 재미까지 있다. 예, 박시동의 경제 본색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좀 전에 정치 본색에서 마음 아픈 인터뷰가 있었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저희가 순서를 살짝 바꿔봤습니다. 왜냐? 뒤에 게 더 재밌구나. 더 재밌는 걸 앞으로 땡기자라는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요, 여러분 알고 보니 코너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스쳐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뒤에 엄청난 게 숨어 있었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장막 뒤에 얘기를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알고 보니인데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제가 미리 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찾아주시는 저희 고정 손님, 박예슬 스크립터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픽스의 정치 경제 스크립트 박예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쁘게 나오나요? 네네네. 사실은 실물이 더 예쁘십니다.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참 방송하는 사람들한테는 칭찬이 아닌데, 그죠? 화면이 더 예뻐야 되는데. 그러게 아쉽습니다. 숙명적으로, 그죠? 네, 매우 아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쓰러집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되는 중이에요. 네. 네, 오늘 저희가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 박예슬 스크립터님이 특정 대기업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이슈를 이제 뽑아 오시는데 어쩜 그렇게 감각이 탁월하신지. 그러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청자 여러분, 이 주제는 미리미리 준비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오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대기업 회장들의 이상한 사면, 그 중에 특히 태광그룹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웬일이냐. 오늘 태광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네, 지난 8월이었죠. 광복절 특사 사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이 복권된 지 2달 만에 오늘입니다. 오늘 기사가 빵빵 터지고 지금 1년에 쫙쫙 올라가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기해요. 박예슬 기자님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지.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호진 전 회장 자택, 사무실, 골프장 압수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네, 따끈따끈한 태광그룹 얘기를 그럼 집중적으로 파볼 텐데, 뒤에 있는 얘기는 뭐 너무 뜨거우니까 살살 좀 미지근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긴 아시는데, 태광은 들어봤고, 근데 이제 손에 잡히는 사업으로 뭐 하지라고 하면 또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태광그룹을 먼저 한번 슬쩍 짚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사실은 몰랐던 기업입니다. 태광그룹 이번에 사면하면서 특히나 국정감사 중에 어떠한 특정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이것이 정경유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룹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 그룹 도대체 어떤 그룹인지 시청자 여러분 혹시 태광그룹 넌 누구냐? 태광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그룹입니까?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또 우리 하겠습니다. 피디님이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네요. 지금 보시면 태광그룹이 처음에는 석유화학으로 시작한 태광산업에서 시작합니다. 태광산업이 모태군요. 태광산업에서 시작을 하면서 오래됐죠, 그러면? 네,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그럼 2세, 3세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기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세가 맡고 있는데요. 이호진 전 회장은 2세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광그룹에 3남 3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3남인 이호진 전 회장이 왕위를 승계받았습니다. 장남과 차남이 조금 일찍 급사하는 바람에 이 3남이었던 이호진 전 회장이 그룹을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50년 창업된 이임용 회장이 설립한 태광산업이 모태로 석유화학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그룹을 키워나갔는데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 태광은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라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송, 지금 티캐스트라고 불리고 있죠. 방송, 그리고 또 금융, 흥국생명, 흥국화재까지도 사업을 흥국생명, 흥국화재하니까 확대해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영경이 언니가 있는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스포츠, 레저, 인프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유경,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까지도 힘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차트를 쭉 보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맨 오른쪽 위에 있는 태광산업이 모태가 돼서 섬유화학 쪽으로 쭉 키워오다가 70년에 본격적으로 다각화를 했다. 다각화 시작했습니다.
미디어가 한 축으로 있고 금융이 크게 한 축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심지어 저축은행 두 군데까지, 네, 저축은행까지 가지고 거의 있습니다. 사실상 뭐 종합금융의 포트폴리오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재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재단을 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3개 있고 학술문화재단을 밀어주고 있고 또 예술문화재단을 통해서 예술사업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세화하고 세화좀 강남에 있는 거 저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재단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쭉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가 됐는데 지금은 뭐 잘 나가고 있나요?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걸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그런데 이호진 전 회장이 예. 이번에 사면 복권되면서 네. 원래 경영 일선에 진출하지 못하다가 네.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을 통해서 네. 다시 경영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다라는 네. 것이 지금 현재 네. 경제계에서 도는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오기 전에 옛날 얘기부터 한번 들어봐야 네. 되는데 애저녁에 그러면 뭔 죄를 지어가지고 네. 사면 복권 되기 전에 형이 확정됐으니까 다시 사면해주고 복권된다라는 건데 1919년에 보니까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을 받았어요. 그때 뭘 잘못했습니까? 먼저 처음에 2018년에 예. 횡령 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네. 이 이호진 전 회장과 모친이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징역 3년형을 받는 와중에 2021년 10월에 예. 만기 출소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네. 사실 그 전에 예. 2011년에도 예. 400억 원대의 네.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예.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63일 만에 음흠. 구속 집행 정지된 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163일 만에 63일. 63일 만에요? 63일 만에. 2달이네? 네. 2달 만에 갑자기 간암과 대동맥류 예. 질환을 이유로 네. 구속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심 징역 지금 쭉 차트가 나오네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호진 전 퇴관그룹 회장의 10년 사법 절차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저게 범죄 일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이게 자랑할 얘기가 아닌데 네. 저런 양반들은 저거를 참 어떻게 저런 걸 볼 때 어떤 심정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참 부끄러울 일인데요. 어쨌거나 보니까 2011년이니까 꽤 오래됐어요. 벌써 십몇 년 전에 횡령 배임으로 일단 구속이 됐다가 간암입니다 해서 구속이 잠깐 정지가 됐다가 2012년 2월에 딱 해서 1심 징역이 딱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구속된 지 2달 만에 풀려나서 재판 1심이 끝날 때까지 밖에 있었다는 거고. 그렇죠. 이제 겨우 징역이 딱 선고가 됐는데 보니까 징역 선고되고 4달 만에 나왔네 또 병보석으로. 병보석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때가 이때가 대동맥류 질환으로 확인됩니다. 아하. 그 다음부터 쭉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2019년 6월까지 이제 1심, 2심, 3심 갔다가 다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그래서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면서 2019년 6월이나 돼가지고 거의 7년 정도 지나서 드디어 형이 확정되는 건데 네. 저 때까지 그러면 병보석으로 풀려나가지고 계속 밖에 있었죠?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황제 보석이다라는 아하.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떡볶이를 먹는 장면도 포착됐었고 아, 기억이 흡연과,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네, 음주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의해서 포착됐었던 그렇게 아프고 해서 기업 병원에 회장입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밖에서 담배 피우고 떡볶이 먹다가 걸렸었죠? 간암과 예. 대동맥류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예. 해서 병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네. 일반인이라면 바로 구속됐겠죠. 그렇죠.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됐지만 악의적 보도다. 예. 라는 아하. 입장을 고수하며 끝까지 아. 병보석을 유지했었습니다. 이런 기사들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참 분노를 합니다. 뭐냐면 법이 정말 만인 앞에 평등한 건지 만 명한테만 평등한 건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지금 죄입니다, 여러분. 기사님 뭐라고 그랬죠? 총 횡령이 얼마요? 400 얼마요? 400억이요. 400억대 회사 돈을 꿀꺽하고 세금을 뭐 기십억을 9억 이상이죠? 네. 세금을 안 내가지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무려 7년을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황제처럼 밖에서 보석 생활을 하죠. 이거 일반인이라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큰일 나죠. 바로 압수수색에 온 가족이 구속되겠죠. 예, 진짜 민주공화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치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이름이 황제라고 붙은 거예요. 맞습니다. 황제 시절에나 가능한
황제 보석을 받아서 7년을 밖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그나마 2019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 실제로 징역을 살긴 사는 거죠? 징역을 살았습니다. 네. 살고 2021년에 네. 만기 출소를 했는데 5년간은 예. 재취업이 불가하게 풀려났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을 네. 해주죠. 사면 복권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7년을 떠돌다가 징역을 살긴 살아요. 네. 사는데 살았으면 이제 만기 출소는 했는데 그럼 그만이지라고 했는데 다른 형수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15 특사나 3.1절 특사나 크리스마스 특사나 이럴 때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야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옷도 아직 안 맞았겠다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 빨리 나오느냐라고 비아냥을 들었는데 여기 이호진 회장은 일단은 형은 다 살고 나왔어요. 너무 많은 논란이 있었으니 예. 살아야 된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한 2년 살았어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지난 8월 15일에 이제 대통령이 특사를 내는데 이때 이호진 회장은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을 빼내는 게 아니고 이미 징역받은 거를 사면 복권해 주느냐 마느냐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권이 안 되면 뭐가 있다고요, 기자님? 5년간은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자기가 임원으로 등기해서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고 그것도 돈을 저거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주주로서만 존재하지. 그러니까 배당밖에 못 받는 거죠, 합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든 회장이든 취업을 해야 거기서 돈을 받는데 취업이 안 되네. 취업이 5년간? 안 됩니다. 5년간. 그러니까 법으로 이제 금지해놨습니다. 예. 배임 횡령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절대 이 자회사에 취업이 불가하다가 법으로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면죄부를 줬죠. 사면 복권되면 바로 그게 현찰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면 복권되고 취업하면 바로 그냥 천문학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받을 수 있죠. 네, 앉아 있어도 돈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다. 개미처럼 일하지 않고 한 번쯤은 나도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처음부터 사면 복권이 바로 된 건 아니었고 한 번 미끄러졌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작년에 미끄러졌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면 복권이 문제가 되는 핵심 쟁점은 이 국정감사 중에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네, 질의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올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사면 심사에 인호공 법무부 차관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분이 이름이 이노공 차관입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그 황제 사면이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결정하는 위원회에 법무부 차관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렇죠. 사면심사위원회 법무부 차관이니까 당연직이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차관의 남편이 태광그룹 임원이다. 네. 그럼 결국 남편 회사 사장님, 남편 회사 오너 풀어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태광그룹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현직이 아직까지도요. 인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인 송종우 변호사. 예전 태광 법무실장으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세종 로펌이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태광그룹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이 태광 재벌 비리 오너의 이호진의 사면을 주도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의 법무실장이면 뭐 하는 거냐면요.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사법적인 리스크, 리갈 리스크 이런 걸 다 관리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변호사들이 다 할 수 있죠. 왼주주면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너 일가의 사법 문제라든지 또 뭐 경영권 승계의 합법적인 뭐 이런 루트를 찾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책임지는 사람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저분이 아마 이 회장이 그 형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뭐 사법적인 절차가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구명 활동을 많이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부인이 차관이니 그렇죠. 이거는 뭐 로비가 엄청 쉬웠겠어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공정한 사면 심사가 열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당연히 의심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야당 의원의 예. 의혹 제기로 인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재밌는 지점은 태강 재벌 관련된 모든 사건의 수임을 네. 세종 로펌이 거의 맡고 있습니다. 남편이 거기 가 있으니까 지금. 네. 아. 몸을 담궜다가 지금 또 나왔지. 또. 나와서 예, 지금 예. 현재는 태강그룹의 고문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지점은 이 인호공 법무부 차관도 네. 잠시 동안 네. 세종 로펌에 근무를 했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부부가 쌍으로. 네. 네. 참 기묘하게도 얽혀 있죠. 묘합니다. 우연히 네. 이렇게 겹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처음부터 저 황제 보석 받고 하더니 이제는 로펌 동원하고 남편 동원해서 부인인 차관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겨우 어거지로, 그 전에 사실은 이미 심사에 올랐는데 그때 한번 미끄러졌는데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면위원회가 그 당시에는 법권 사면하기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을 여지 충분히 있는데 왜 윤 정권 들어와서 판단이 휙 뒤바뀌었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사면위원회에 들어갔더라라는 얘기네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인호공 법무부 차관의 남편인 지금 네. 현재 태강그룹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인호공 법무부 차관도 네. 세종 로펌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고, 네. 그런데 묘하게 일치하게 세종 로펌이 대부분의 태강그룹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이가 없는데 이렇게 누가 봐도 이해충돌이고 문제가 되는데 사면시킨 공식적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 예. 경제인 사면의 이유, 네. 경제 위기 극복 및 네. 국가 경쟁력 제고 위해 죄송해요. 기업 너무 웃겨가지고 운용 관련 등 웃어버렸어요.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됐거나 예, 예. 고령, 피해 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네, 네. 하면서 이번 경제인들의 사면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네.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다라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깜짝을 못했네.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빙빙 돌렸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제 살려라, 경제 효과 있으니까 내보내주겠다라는 게 일단은 핑계인데, 제가 일단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사실은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한번 사면 신청했다가 그 전해에 미끄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태광에서 우리 좀 봐주십시오. 우리 미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총수, 우리 회장 풀어주면 저희가 아주 비싸게 티켓 값을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경제 효과에 대해서 보통 이럴 때 대기업들이 뭘 발표하는지 아세요? 고용 늘리겠다. 이번에 투자 얼마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고용도 늘고 투자가 잡히니까 경제도 도움되니까 수치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데 그때 태광이 발표한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보니까 12월에 역대급 투자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10년 동안 석유화학, 섬유 등 제조업과 금융 서비스 부분에 12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발표를 하고 네. 그리고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금융 사이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발표를 듣고 그때도 또 빵 터졌었네. 정말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왜 이게 얼마나 엄청나게 웃긴 얘기냐면요. 태광그룹의 전체 임직원 수가 지금 7,000명이에요. 그런데 임직원만큼 앞으로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건 뭡니까? 회사가 200% 이상 성장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경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데이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뻥이라고 딱 질러댔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비웃음을 당하고 또 그 다음 사면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한번 사면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7,000명짜리 그룹에서 7,000명을 앞으로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2배 이상 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통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를 앞으로도 뭐 10몇 조를 하겠다, 12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태광그룹 전체에서 가장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태광산업에서 우리가 그럼 10조 원을 책임지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 12조 전체 중에서요. 근데 태광의 매출을 보니까요. 매출이
이 2조 7,038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앞으로 매년 투입해가지고 해도 5, 6년, 10년 이상 걸린다. 뭐 이런 얘기고, 쉽게 말하면 지금 태광이 가진 돈 가지고는 12조는 어림도 없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언을 빵빵 터뜨렸는데 정부가 그걸 믿고 또는 그걸 핑계 삼아 경제 살리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내보내준다, 살려준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 것은 네. 이렇게까지 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지금 현재 복권이 돼야만 네. 태광그룹이 네.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그만큼 위기인가 들여다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호진 회장이 복귀를 앞두고 네. 내부를 단속하면서 2인자 해임의 특감을 회사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사전 정지 작업으로 그렇죠. 감사도 하고 임원들도 자르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2인자라고 불리는 예. 경영계에서 불렸던 사람을 잘랐습니다. 네. 9월 19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그룹은 지난달 네. 8월 29일 예. 인프라, 네. 레저, 계열사, 티시스를 시작으로 24개의 계열사 전체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8월 15일에 음. 이호진 회장이 사면을 받고 네. 당장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네. 2인자를 해임시켜야죠. 아하. 문제가 있다. 껍데기를 계열사 잡으려고 운영을 했다. 절대 못한다. 아하.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예. 감사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감사에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네. 김기유 티시스 대표가 해임됐습니다. 네. 이 김기유 티시스 대표는 그룹 주요 경영 안건을 논의하는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면서 그룹 2인자로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네. 갑자기 감사를 실시하고 5일 만에 김기유 티시스 대표가 네. 해임되었습니다. 아, 저분이시네요. 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복귀를 위해서 정지 작업을 계속 쭉쭉쭉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요. 네. 일각에서는 예. 태광그룹이 이 롯데홈쇼핑을 예. 매입하려고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네. 김기유 네. 전 대표와 이호진 전 회장이 예. 서로 갈등을 빚어서 네. 헤어졌다라는 네. 모습이었지만 도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네. 이호진 전 회장이 복귀를 위해서 예. 핑계를 삼아서 아. 갑자기 태광에서 진행하던 모든 사업을 업고 네. 그리고 특별 감사를 통해서 아하. 김기유 전 티시스 대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네. 경영을 잘 하지 네. 못한다. 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 이 감사를 실시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해임시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네. 김기유 대표 사임을 둘러싸고는 계속해서 뒷말이 무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없을 때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을 자기가 이제 대표를 해야 되니까 감사를 통해서 어거지로 이제 흠을 만들어서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뒷말이 쭉 나오는 중인데 네. 알고 봤더니 이게 왜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 롯데 홈쇼핑에 사옥을 매입하는데 이 태광이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2천 몇백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는데 네. 그 결정이 사전적인 뭐 수익성 테스트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다 얼추 통과한 걸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복귀해야 된다는 명분 하나 때문에 그런 흠까지 잡아서 기존 임원까지 다 쳐낸다는 것은 그래 너희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던져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주주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내린 의사결정이 자기의 그 자리 보존을 위해서 저렇게 손바닥 듯이 뒤집어져도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식회사로서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다른 주주 입장에서는 어느 게 회사한테 제일 이득인 결정인가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롯데홈쇼핑이 7월 27일 이사회를 열어서 네. 9명의 이사 중 8명이 출석한 가운데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사업 매입 안건을 결의하고 7월 16일 2,038억 5천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홈쇼핑 2대 네, 주주인 네, 네. 태광그룹도 네. 김기유 전 대표가 현직에 있을 당시에 매입에 찬성을 하며 함께 했었는데 아. 8월 23일 태광그룹의 기존 매입 찬성 입장이 반대로 갑자기 선회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네. 24일에 김기유 전 대표가 해임당했습니다. 아. 근데 아무튼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까지 가기 전에 일단 그 당시 이제 저런 하나의 어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정말
영화로 치면은 지긋지긋한 클리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회장들이 회장이라는 이유로 횡령 배임을 저질러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그게 걸렸는데 황제 보석이나 황제 재판을 받고 병원에 가는 척하고 휠체어 타고 들어가고 재판 갈 때도 아픈 척 병원에서 나오고 근데 큰 로펌을 써가지고 형을 낮게 받고 들어갔다가 살짝 집행유예 받고 나온다든지 또는 들어가 있으면 바로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풀어준 사람이 나와서 우격다짐으로 복귀하려니까 저렇게 사면도 해주고 네. 사면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부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원의 부인 같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결국 정부를 로비로 극복해내서 그걸 이뤄내고 그 다음에 기업에 복귀하려고 보니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회사의 이익이 뭔지 주주가치를 최고로 놨을 때 어떤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무조건 내 앞을 막거나 방해되는 것들은 다 집에 가! 라는 식으로 회사의 가치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우당탕탕 복귀하는 모습들 하나의 지긋지긋하게 봤던 정말로 클리셰 같은 영화로 치면 이제 재미없어서 안 볼 정도의 똑같은 시나리오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있었죠? 네, 예.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찾아봤는데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사면 직후에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4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사례처럼 사면 직후에 갑자기 국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46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특사로 풀려난 뒤에 공격적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사면 후에 윤 대통령 특사로 미국, 프랑스, 베트남 등 수차례 해외 출송을 소화했습니다. 10년간 비수도권에 60조 1,000억 원 등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여다본다면 이번 이호진 전 회장의 사면은 결국 기업이 투자를 발표해서 정부에 이익을 가져다 두는 행위가 아닌가. 이것이 진짜 정경유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불리면서 이것이 제2의 윤석열 대통령 게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기자님과 저희가 얘기했지만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방송 전에 준비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터졌어요. 압수수색이. 오늘 사건은 대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원했던 만큼의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니 우리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압수수색인 거다. 그럼 협박을 한번 하는 거죠. 반협박처럼. 내가 외국에 나가 있는 사이 그래, 내 말 안 듣겠다 이거냐? 그럼 잘 봐라. 내가 압수수색 하겠다. 넌 내 손바닥 위아래 보여주는 행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 일단 지금 제가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내용이 또 너무 좀 찌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혐의 내용이 압수수색 혐의 내용이 횡령인데 비자금을 마련했다 이거거든요.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근데 비자금 규모가 현재 20억 규모로 일단 얘기가 나와요. 보도로는. 내용을 보니까 태광 CC라고 이제 태광그룹이 갖고 있는 골프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사비를 계열사한테 지원하면서 공사비를 쓰면서 사실은 안 쓴 걸 쓰게 한다든지 또 뒤로 돈을 빼돌린다든지 여기 하기가 좋거든요, 건설이. 그러면서 사실은 금액을 횡령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보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일한 직원의 계좌로 허위급여를 입금해가지고 뒤로 돈을 뺀다든지 이런 정말 찌질한 이런 수법을 통해서 20억 정도를 돈을 뺐다. 그리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로 다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치면 사회 공헌을 그렇게 하겠다. 또는 사회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모범적으로 기업을 이끌겠다. 또 경제 활력을 해라. 경제 활력을 일으켜라 라고 정부가 사면해 준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는 정말 악질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비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재밌는 지점은 이번 이 태광 CC 계열사의 공사비 부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난 5월 달에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5월이면은 사면되기 전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정부도 알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그런 보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5월 태광그룹이 이전 회장과 친족이 100% 소유하고 있는 태광 CC의 골프장 업체에 대해 회원권 판매를 위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었는데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몰랐을까요? 그때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조사가 됐거나 또는 끝까지 이 일이 파헤쳐졌으면 사면은 뭐 말도 꺼내지 못할 상황인데 오히려 질질 끌고 있다가 사면은 사면대로 됐고 이제 와서 문제가 터졌다.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충격적이네요. 일단 오늘 태광그룹의 사면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 또 과거의 태광그룹 회장이 어떻게 이 사법 절차를 요리조리 피해왔는지, 또 대기업들의 이 도덕적 해이와 또 정경유착의 모습까지 쭉 봤는데, 여러분 불과 2, 3일 전이에요. 기사 찾아보시면 태광그룹이 ESG 경영체제를 박차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미래 경영본부를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표한 지가 불과 엊그제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또 횡령.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재벌들의 도덕적인 문제 심각하게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정말 앞으로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법규지를 정립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속지 마. 다 연기야. 다 뻥이야.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은데 오늘도 아무튼 박 기자님 좋은 자료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도 오늘 즐거운 방송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재밌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박시동의 경제분석도 많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제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으로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뉴스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한 경제뉴스를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딱딱 정리해가지고요, 상관 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잘 설명해드리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요 어저께 국회에 나갔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현재 근데 고금리, 가계부채, PF에서 엄청나게 경제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의 입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나, 어떻게 운영할 건가, 우리 경제 어디로 가나 궁금했는데 역시나 엄청난 말들을 쏟아냈는데 너무 많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 이창용 총재는 가계대출이 안 잡히면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일단은 가계부채 때문인데 먼저 규제를 통해서 타이트하게 가계부채를 관리해 봐야 된다. 그게 1순위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면 금리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될까가 경제 주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떤 면들을 또 어떤 요소들을 한국은행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사실은 관전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통해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금리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렸냐? 뭐 때문에 금리 인상을 그렇게 주저주저 했느냐?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뭐였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PF가 가장 걱정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아하, 이런 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금리 향배의 힌트를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한국은행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PF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겁니다. 힌트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부동산 PF가 그러면 신경이 쓰였느냐라고 했더니 부동산 PF는 금융기관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스템 리스크, 즉 금융 시스템 전체 안정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걸 저희가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건 저의 사견입니다만 PF 관련해서 불안감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쉽게 움직이기 어렵겠네 라고 추측해볼 단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PF는 결국 어떻게 해결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싸게 산 땅이라든지 초반에 사업성을 잘못 들어갔던 회사들이 한번 그 손실을 감내하고 다시 정상화되든지, 아니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거품이 유지되면서 끝까지 들어가서 결국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사주든지, 그겁니다. 결국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모든 대책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하나의 흐름이 되겠죠. 즉 한국은행도 집값이 폭락하면 안 된다, 또는 PF를 통해서 집값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집값이 어디까지 안 떨어지면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고점 대비 30%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더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은행은 생각보다 PF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PF의 끝은 결국에는 집을 누군가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집값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집값을 바라보고 있을까 했는데 30% 정도까지는 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힌트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고민해 보실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눈치 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 가계부채가 그렇게 문제라며, 그런데 PF를 걱정해? 그건 뭐야? 집값이 안 떨어지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양손에 두 가지 떡을 다 들고 다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계부채도 신경 쓴다고 하면서 PF는 또 신경 쓴다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PF를 신경 쓰면 마지막에 가서 누군가는 집을 사야 된다는 뜻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 집 사는 사람들은요? 부채를 늘려서 집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가계부채가 줄고 집값도 30% 이내에서 적당히 빠져주길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그래서 제기가 되는 중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도 최소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힌트는 줬다. 그래서 앞으로 PF와 가계부채 이 두 가지 팩트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힌트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제일 먼저 위로 올려보았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난리죠, 여러분. 예, 어제만요 반대 매매가 무려 5,497억이 나왔고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반대 매매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미수 거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100원만큼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40원만큼만 내 돈인 거죠. 그리고 60원은 증권회사에 빌려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나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미수 고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받을 돈이 남아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수 거래를 하면은요 이틀 안에 나머지 잔금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지 계좌에 있는 다른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강제로 팔아가지고 못 받은 돈을 받아가죠. 이게 바로 반대 매매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 매매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건 뭘까요? 미수 거래가 엄청 많았고 그 많은 미수 거래들을 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돈을 못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왜 못 갚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못 갚습니다. 보통 미수 거래를 하고요, 바로 팔아버립니다. 단타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갚을 돈이 생기는 거죠. 또는 팔고 또 다른 주식으로 갚고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현찰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미수를 안 하죠. 예. 그런데 처음에 샀던 주식들이 팔아도 원금 회수가 안 될 정도로 떨어진다면 그때는 미수가 생기는 겁니다. 즉 저렇게 사상 최대치의 미수가 났다는 거는
그 미수에 물린 어느 주식이 대폭락을 했다. 그래서 팔아도 갚아지지 않는 상황에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주범이 뭘까? 예,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영풍재지가 지난 18일에 주가 조작범 주범 4명이 구속이 됐고요. 19일 날부터 17일이에요. 그리고 18일에 바로 하한가를 맞으면서 19일에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갚는 많은 개미들이 거기에서 미수에 물려서 결국에는 반대 매매를 두드려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떤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했던데요. 결국에는 비투로 끌어가는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라고 표현이 됐던데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렇게 장세가 좋지 않을 때 비투 과도한 신용거래를 통해서 빚을 끌어안다가 반대 매매 맞게 되면은요 회복이 안 됩니다. 예,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해지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영풍재지 사건으로 수많은 미수 계좌를 남긴 증권회사는 또 어딜까요? 예,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미수거래로 약 4,900억 정도가 현재 미수금이 남아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도 하한가 폭탄을 맞고 있지요. 그래서 어제만 시총이 2조 원 이상 증발하면서 키움증권에도 리스크가 전이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간에 코리안 리스크를 한국 주식시장의 코리안 리스크라고 하면 다 이게 주가 조작범들이에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놈들 꼭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YTN, YTN이죠. 공영방송이었는데 YTN 관련해서 주식 매각 권고가 있었고 입찰이 있었는데 누가 낙찰이 됐을까 봤더니 유진그룹이었다라고 해서 시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릴게요. 유진그룹이 YTN 일부 지분 매각 입찰에서 입찰가를 무려 3,199억 원을 써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YTN의 매각 관련해서 한전 KDN이 갖고 있는 지분 그리고 마사회가 갖고 있는 지분을 합해서 이번에 매각이 됐거든요. 공동으로. 예, 거기에서 한꺼번에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3,199억을 썼다라는 건데요. 유진그룹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진 어떤 그 시멘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유진 관련해서 유진증권 이렇게 해서 금융사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은 자본적으로만 보면은 뭐 양측 다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의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단순히 이제 여기서 최고가를 써서 낙찰만 됐다고 해서 입찰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예, 마사회라든지 한전 KDN의 이사회를 통과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방송업자가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정부가 이거 빨리 빨아 씌우려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무리해서 드라이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 매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것은 양측 이사진들이라든지 이걸 추진했던 사람들은 후과에 사법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밀어붙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의 승인 절차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일단 남아는 있고 예, 그래서 일단 넘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YTN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예, 특히 여러분 남산타워가 YTN 겁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잘못하면 유진 애들은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저거 유진타워야 이제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공영방송이 매각된다, 민영방송으로 넘어간다라는 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노조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예, 유진그룹이 도대체 언론관이 있는 회사인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반드시 언론의 공영성을 위해서 사수하겠다. 이런 노조 입장 발표도 있었고요. 이것은 결국 남산의 사옥, 상암동에 있는 YTN의 그 엄청 비싼 부동산 사옥과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 등 또 1,400억 원에 이르는 유보금 등 알짜 재산을 노린 자본의 투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조도 반박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화제인 YTN 매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빨리빨리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작년에 한국은행이 우리 외화자산을 운용했는데 운용했던 수익이 3.9조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3.9조? 뭐 어떤데 그게? 어떤 의미인데? 라고 봤더니 아이고야 1년 만에 여러분 10조가 급감했다는 얘기입니다. 10조요 여러분.
10조가 없어졌어요. 예. 한국은행이 23일에 이제 이수진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외환 운용 수입이 작년에 수익이 3.9조였는데 그 직전 해인 2021년에는요. 13조 9천억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0조가 없어졌다라는 소식입니다. 2018년도에는요. 8조 8천억 원이었고요. 19년에는 11조 8천억, 20년에는 13조 5천억 등 외화자산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이렇게나 많이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조밖에 안 났을까 너무 의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품 구성을 보니까요. 주식과 예치금의 비중을 많이 늘렸습니다. 예치금을 많이 늘렸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현금 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늘렸기 때문에 수익에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한국은행이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운용을 좀 느슨하게 해서 예치금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뭐 한 거야? 라고 했더니 시장이 불안하니까 긴급성 자금이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냥 돈을 들고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핵심은 여러 가지로 국가 경제가 어렵고 국가기관들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외화자산 운용 수익도 이렇게 10조씩 뻥크가 나더라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10조가 누구 동네 A 이름은 아닌데요.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예, 어저께 살짝 전해드렸습니다만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금감원에 소환이 됐죠. 그래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입니다. 16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주가 급락에 관해서 저 카카오 관련해서 이제 그 SM 관련해서 시세 조정 인정하느냐 이런 다양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귀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나중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 자체를 봤을 때 어저께 역대 최저치,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37,000원에 랭크가 됐고요. 한때 16만원, 17만원을 호령하던 카카오가 37,000원까지 떨어졌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카카오가 여러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고 계시는 주식입니다. 2등입니다. 무려 국민주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카카오가 16만원짜리가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경영을 했으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 국민주를 저지경으로 경영진이 만들어서 국민 모두의 재산을 이렇게 떨어뜨렸을까라는 생각에서 많은 개미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많은 악재들이 남아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카카오 조사 관련해서요. 이미 투자 관련한 투자총괄 대표는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만약에 이번 조사와 사법 절차 끝에서 김범수 의장도 최소한 알았거나 공모했다라고 하면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그 처벌의 여부에 따라서 또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통해서 법인인 카카오 자체도 양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처벌이 될 경우에 카카오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입니다. 법인이 처벌받거나 어쨌거나 은행의 대주주가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카카오가 이번에 김범수 회장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벌의 처벌을 받으면 카카오까지 줄줄이 잘못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무분별한 경영 또 시세 조정 같은 불법적인 경영을 통해서 카카오 주식 떨어져 카카오뱅크에서 잘못하면 강제 매매를 통해서 대주주 자격도 잃어 이런 수많은 리스크가 앞으로 남아 있으니 카카오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현재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다라는 지금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한동안 세계 금융계를 강타하고 우리 시장까지도 강타했던 미국의 금리 상황인데요. 10년물이 5를 터치했다. 장중에 5%를 터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지가 이제 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4.8로 뚝 떨어졌는데 뭐 왜 떨어졌어? 특별히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월가의 헤지펀드의 왕
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그냥 큰 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처음에 금리가 낮을 때도 이거 5% 갑니다! 라고 해서 시장에 불을 당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금리가 5% 간다고 불을 당겼을까요? 네, 그쪽으로 간다고 자기 펀드 자산을 그쪽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 쉽게 말하면 금리가 오르고 채권값이 내려간다는 숏 포지션으로 자기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쪽에다 베팅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장에 대놓고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제부로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이제 안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내 반대 포지션, 나 숏 포지션 갖고 있던 거 청산했어. 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요. 아니 저 큰 손이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오른다는 거에 자기 금융상품이나 헤지펀드를 프로그래밍 했는데 이제 큰 손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니까 그 큰 손의 입장에 따라서 동반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아직 속단하긴 이르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경제 소식만 먼저 하는 것보다 경제 시사 또는 대기업 얘기,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먼저 한번 전해드려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저희가 재미있고 알찬 소식,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뉴스는 가시 돋친 생선과 같습니다. 잘 발라 드셔야 됩니다. 제가 발라드리겠습니다. 노정면의 뉴발.